오늘도 여러분의 피셋을 이지하게 이지은입니다. 저랑 이번 시간에는 2020년 5급 피셋 상황 판단 대표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저희 나책형 5번 문제 같이 확인을 해보면 지금 보기에서 민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한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하고 있고, 우리 보기를 보러 갔더니 보기의 구조가 모두 동일하게 생겼죠. 그래서 그 구조를 좀 살펴봤더니 각 부처가 언제 어떤 특정 민원을 접수하고 그걸 언제까지 처리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날짜들이 굉장히 몰려있고 구체적인 시간까지 제시해준다라는 건 분명히 이걸 확인하는 과정이 우리가 일반적인 법조문에서 날짜 계산을 3개월 뒤, 6개월 뒤 이런 식으로 건너뛰는 문제보다는 날짜 계산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을 일단 보러 같이 가보면 조문이 크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은 꼼꼼하게 읽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봤을 때 어떤 특정 민원을 접수했을 때의 처리 기간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조문으로 넘어왔더니 위에서 제시됐던 처리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고 해석하는지를 밑에 있는 조문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펴봤다면 일단 이 문제 각주가 딸려 있으니까 각주도 함께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각주가 단순히 법적인 용어의 정의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첫 번째 각주는 일단 업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다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 사이에 1시간의 점심시간은 업무 시간에서 제외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그 다음 두 번째 각주는 3근무 시간이다 라는 표현은 업무 시간, 방금 위에 있는 각주에서 확인했던 업무 시간 안에서의 3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마지막 각주는 지금 우리가 보기를 보고 왔다면 대략적으로 8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그랬을 때 지금 현재 8월 15일이 광복절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일요일까지 우리가 보통 공휴일이다 라고 칭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별도로 공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확인하러 갈 건데, 우리가 결국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 안에, 몇 시간 안에 처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날짜 계산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아까도 했었지만, 이 문제가 지금 주어진 날짜가 8월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날짜가 등장하고 있었고,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이 구조 속에서 우리 각주와 연결되는 내용을 찾아보면 여러분은 두 번째 조문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 공휴일과 토요일을 민원의 처리 기간과 실지조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날짜 계산을 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 즉 8월 15일 광복절과 주말은 제외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면 쉽다? 우리 간단한 달력을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면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죠. 달력을 그릴 때 이 내용을 먼저 확인했다면 여러분은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광복절은 달력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달력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등장하는 달력을 그리고, 날짜도 전체를 다 표시하는 게 아니라 보기가 말해주고 있는 날짜만을 확인해내면 되겠죠. 가장 먼저 기억 보기에 등장하는 게 우리 8월 7일 월요일, 그리고 나서 14일도 월요일로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 16일과 17일 여기 바로 표시해 줄 수 있죠. 그 다음 22일은 우리 날짜 계산이 어려우면 한 주 건너뛰면 7일씩 뒤로 가니까 여기 그 다음 주 화요일이 22일이 될 거고, 그리고 하루 더 등장한 날짜 언제? 9월 7일이 등장하죠. 9월 7일은 요일 계산은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는 게 보기가 요일을 알려주죠. 목요일이다 라고. 우리는 어떤 주차의 목요일인지만을 확인하면 되니까 22일의 다음 주에 있는 목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돌아오는 목요일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한 주 더 껴있고 요 바로 밑에 7일 목요일이 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날짜들 모두 체크했고, 하나 더 주의할 건 우리는 광복절도 민원의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X를 쳐줘야 여러분이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겠죠. 그럼 바로 기억 보기부터 확인을 하러 가죠. 기억을 봤더니 지금 현재 우리는 8월 7일 월요일 16시에 건의민원을 접수했으니까 앞으로 가서 조문에서 건의민원을 확인해 보면
보면 여기 2항에 존재하고 우리는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10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살펴보려면 아래에 있는 조문으로 가야 되고, 우리는 민원의 처리 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 10일이 해당하니까 이때는 일 단위로 계산을 할 건데 첫날을 산입하라 라고 하고 있죠. 그럼 우리도 똑같이 7일부터 시작해서 10일을 계산할 때 7일을 포함해서 계산을 하자라는 거고, 중간에 15일 꼭 빼고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그냥 날짜 하루씩 확인을 해봐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그러니까 우리는 21일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다행히 21일 14시에 처리했다면 21일이라는 우리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한 게 되는 거니까 기억은 옳은 내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니은을 해결하러 갔더니 니은은 현재 8월 14일에서 9월 7일까지 꽤나 멀리 가야 되고, 처리 기간을 확인할 때,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그냥 주어진 고충민원의 처리 기간 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10일간의 실지조사도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니까 분명히 다른 보기에 비해서 날짜 계산이 조금 까다로울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실전에서는 니은 보기보다는 디귿이나 리을을 먼저 확인하는 게 빠를 거니까 우리도 디귿, 리을을 먼저 살펴보러 가죠. 그래서 디귿을 보러 갔더니 이번에는 기타 민원이고, 우리는 기타 민원을 확인해 보니까 4항에서 이때는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있는 조문 1항에서 즉시로 정했을 때는 3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라고 했고, 우리는 3근무시간은 각 주를 통해서 업무시간 내 3시간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16일 17시에 접수를 했다면 이 16일 업무시간은 얼만큼? 1시간 남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3근무시간은 업무시간 내에 3시간이니까 다음 날로 넘어가서 2시간 이내에 처리하면 될 거고, 우리는 즉 8월 17일로 넘어가서 처음 근무가 시작하는 9시부터 2시간, 즉 11시 이내에만 업무를 처리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시에 처리를 했다면 처리기간 내에 처리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옳은 내용이라는 거 볼 수 있고, 사실은 우리가 보기를 함께 소거하고 있다면 선지에서 여러분들은 니은을 볼 필요 없이 이제 리을만 봐도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 리을을 확인해 보면 이번에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했으니까 우리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면 질의민원에서 2호가 제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이고, 이때는 처리기간이 4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4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확인해 보면 밑에 있는 조문 2항에서 민원의 처리 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때는 민원의 접수 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하되 1일을 8시간에 8시간의 근무 시간으로 기준하라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 4일을 8시간씩 곱해서 32시간을 뒤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루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오늘부터 24시간, 지금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뒤로 가면 똑같은 시간이 돌아온다라는 걸 알고 있죠. 이건 사실 여러분이 요일 계산을 할 때도 7일 뒤로 가면 똑같은 요일이 돌아온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이 8시간이라는 의미는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분이 각 주에서 하루의 업무 시간이 총 몇 시간인지를 확인해 보면 9시부터 18시까지 총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오늘의 특정 업무 시간으로부터 8시간 뒤는 내일의 똑같은 업무 시간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주기가 8시간씩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4일로 정했을 때는 4일 뒤에 똑같은 시간으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8월 17일 11시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을 접수했다면 우리 17일 여기 있으니까 4일 뒤로 가자라는 얘기고, 하루, 이틀, 3일, 4일, 즉 23일 언제까지 똑같은 시간, 즉 우리 11시까지 처리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22일 14시에 처리를 했다면 처리 기간 내에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을도 옳은 내용이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으로 도출할 수 있고, 우리 가장 어렵게 느껴졌던 니은도 저랑 같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니은을 보면 이때는 어떤 민원? 고충 민원을 접수한 경우고, 우리는 첫 번째 조문
조문으로 가면 7일 이내에 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 단서에서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니은 보기는 그래서 10일간 실지조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7일이라고 했다면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밑에 있는 조문에서 사망으로 와서 첫날을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해서 7일을 확인할 건데 10일간 실지조사를 했다면 첫날 포함 17일을 계산하자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8월 14일부터 시작해서 17일을 확인하자라는 거고 우리 같이 또 하나씩 세보면 1, 2, 3, 4, 5, 6, 7, 8, 9 하고 10, 11, 12, 13, 14, 15, 16, 17 그러면 우리는 9월 6일 수요일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9월 6일 수요일까지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9월 7일에 처리를 했다면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니은은 옳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정답률이 실전에서 굉장히 낮게 나왔던 문제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날짜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더라면 이렇게 달력을 그리는 걸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될 거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렵게 막 날짜를 뺄셈 해가고 첫날 더하고 1하고 이렇게 하고 주말을 빼가면서 계산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문제를 훨씬 빨리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달력의 모양 한번 기억해 보시고 우리 이렇게 이 문제 정답 4번으로 도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나체형 10번 문제 같이 살펴보면 발문에서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모두 비안에 투표한 주민수의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선지에 등장하는 숫자는 5 정도 차이 나는 값들이 10부터 우리 30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올라가는 길에 지금 이 내용을 읽기에 앞서 표가 등장하고 있고 우리 앞으로 저랑 계속 문제를 보면 표가 등장하면 우선 표의 행과 열에 어떤 항목들이 주어져 있는지를 빠르게 훑어볼 건데 지금 현재 A안, B안, C안에 대해서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 명수를 주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이때 빈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띈다는 거 알 수 있고 우리 지문 한번 확인을 해보죠. 지금 현재 우리 어떤 마을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 100명에게 투표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우리는 총수가 주어져 있다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주민은 총 100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투표를 하도록 했고 1차 투표하고 나서 다시금 2차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우리한테 1차와 2차 모두 투표율이 100%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무효 투표가 없었다라는 말을 해주는 건 결국 우리한테 이 1차 투표에서 투표한 사람 수를 합하면 100명이고 2차 투표도 빈칸이 비록 존재하지만 이 전체를 합하면 100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문장을 확인해 보면 1차와 2차에서 모두 A안에 투표한 주민은 20명 그리고 2차에서만 A에 투표한 사람은 5명이라면 2차 투표에서 1차에서 A를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총 2차 투표에서 A를 투표한 사람은 20명 더하기 5명, 25명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 합이 100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B안에 2차 투표를 한 사람의 총수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100에서 25 더하기 35를 빼주면 우린 결국 여기는 40명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고득점자들은 이렇게 화살표를 몇 개 써서 문제를 풀어내는데 사실 그냥 바로 제가 화살표를 그려서 여러분 내용을 설명해 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1차와 2차를 모두 A, B, C라는 똑같은 대안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될 거죠. 그럼 이 문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1차와 2차 모두 B안에 투표한 주민의 최소값을 구하자라는 거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긴 표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죠. 이 표를 실전에서 그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문제가 담고 있는 구조를 같이 확인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럼 우리는 1차에 A, B, C안을 투표한 사람 2차 A, B, C를 투표한 사람 이렇게 확인을 해본다면 궁금한 건 지금 여기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저 부분에 들어갈 값을 최소화시키고 싶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2차 투표에서 A와 B 안에 투표한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값은 25, 여기에 들어갈 값이 40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총수는 100명인 상황에서. 그럼 여러분은 사실 이 값도 주어진 값이고 이 값도 주어진 값이라면 40과 50으로 우리의 목적은 지금 이 칸을 최소로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이 칸과 이 칸의 값이 최대화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번엔 행의 시각에서 접근을 해보면 우리는 이 칸과 이 칸의 값이 최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걸 다시 바꾸어 해석하면 결국 1차에서 B 안에 투표한 사람 중 최대한 많은 사람이 2차 투표에서 A 또는 C를 투표했어야 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번엔 열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2차에 B 안에 투표한 사람들은 1차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A와 C에 투표한 사람들이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주어진 내용 하나를 더 확인을 해보면 1차와 2차 모두 A에 투표한 주민은 몇 명? 20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2차 투표에서만 A에 투표한 주민이 5명이라면 결국 지금 이 두 칸을 합해서 5명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 빨간 칸이 최대가 되게 만들려면 이 5명이 전부 여기로 들어와야 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모두 반영을 했다면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이 칸이 최대가 되기 위해선 결국 이 열에 들어가는 35의 값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 버리면 가장 최대가 될 거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35가 여기 들어간다면 총 그 합이 50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빈칸의 값은 10으로 최소화된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여러분이 도출할 수 있고, 이건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열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열의 측면에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은 지금 A 안에 1차에 투표했던 사람 30명 중 20명이 여기 들어간다면 여기 지금 두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0이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럼 우리는 요 빨간 칸을 최대로 만들고 싶으니까 그 10명이 전부 여기에 들어온다라고 확인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1차에서 C 안에 투표한 사람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요 칸 20으로 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 열의 합이 40으로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 빨간 칸 두 개가 10과 20으로 최대화 됐을 때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최소화되는 경우죠. 그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40에서 10 더하기 20을 빼주면 똑같이 10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가 이 문제에 담겨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방금 저랑 봤던 것처럼 이렇게 화살표만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저랑 이렇게 확인을 했다면 여러분은 이 표를 그리지 않고 이 원리를 화살표 써가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 1번으로 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나치액형 32번 문제 같이 살펴보면 값이 출연할 요일과 프로그램을 옳게 짝지은 걸 선지에서 골라야 되니까 선지를 살펴봤더니 요일과 함께 프로그램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선지에서는 중복되는 요일이나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앞에 있는 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다면 주어진 선지를 대입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보러 가보면 우선 방송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프로그램의 특별 출연을 요청받은 상황이고, 표에는 크게 TV와 라디오 매체와 각각의 프로그램의 이름 그리고 시간대, 출연 가능 요일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조건을 같이 살펴보니까 갑이 지금 다음 주 5일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매일 하나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한 번 출연한 프로그램은 다시는 출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우린 여기 있는 7개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 중에 결국 5개의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골라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지금 현재 동일 매체에는 2일 연속 출연을 안 하고, 즉 매체가 현재 TV와 라디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만약 월요일날 TV를 출연했다면 화요일은 라디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동일 시간대에도 2일 연속 출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럼 시간대도 오전과 오후 두 개로 나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문제 가장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건 여러분이 결국 시간대와 매체는 언제나 짝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즉 그 짝은 무조건 두 쌍, 세 쌍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해가 필요하겠죠.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출연을 할 건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TV에 출연했다면 화요일은 라디오, 다시 수요일 TV, 라디오, TV 이렇게 출연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만약에 월요일날 라디오에 출연한다면 역시나 화요일이 TV, 수요일이 라디오, 목요일이 TV, 금요일이 다시 라디오 출연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다시 생각해보면 이건 시간대에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오전 시간대에 출연을 했다면 월, 수, 금 오전에 출연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화요일과 목요일이 오후 시간 출연이죠. 반대로 월, 수, 금 오후 시간대에 출연한다면 우리는 수요일과 화요일과 목요일날 오전 시간대에 출연한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서 하나를 고르고 밑에서 하나를 고르는 조합은 총 4가지긴 해요. 하지만 그 어떤 조합이든지 간에 하나의 매체에는, 예를 들어 월수금에 들어가는 매체는 반드시 오전이나 오후 중 어떤 것과 세 쌍이 존재해야만 한다라는 거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들어가는 매체 역시 또 그때 특정 시간대와 두 쌍이 반드시 매칭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TV와 라디오 같이 한번 살펴보면, TV는 시간대 자체가 오전은 한 번밖에 출연을 못하고 오후 시간대에 2개가 출연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우리는 절대 오전 시간대에 출연을 해서는 화목 출연, 월수금 출연 모두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결국은 오후 시간대에 출연을 할 거지만 이때도 두 쌍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화요일과 목요일에 TV에 출연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연 가능 요일을 함께 살펴보면, 일단 펭귄 극장은 화요일과 목요일 모두 출연이 가능한데 남극의 법칙은 화목 중 목요일밖에 출연이 안 되니까 먼저 경우가 적은 남극의 법칙이 반드시 목요일 출연이고, 그리고 펭귄 극장이 그러면 화요일 출연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건 마찬가지로 라디오는 이제 반드시 세 쌍이 존재해야 되고 그 세 쌍 월수금 출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요렇게 3개를 월수금 출연하게 된다라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은 남극신에는 화수목 즉 월수금 중에는 유일하게 수요일만 출연이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펭귄 파워는 월요일과 금요일 모두 출연이 가능하니까 일단 보류한 상태로 굿모닝 남극대행진을 같이 보면 지금 수, 금 출연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수요일은 지금은 남극시대를 출연한다는 걸 이미 확인해 놓고 내려온 상태죠. 그러니까 굿모닝 남극대행진은 금요일 출연하게 될 거고, 펭귄 파워가 남아있는 월요일 출연이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정답 1번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두 쌍, 세 쌍이 반드시 등장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접근한다면 문제 굉장히 편리하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 보시면 좋겠죠. 하지만 정말 이 내용을 못 찾겠으면 여러분들이 월요일 펭귄 파워가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대입을 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고 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으로 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나책형 38번 문제 같이 살펴보면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야 되니까 우리가 보기를 보러 가면 여러분들은 보기 4개가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걸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러면 보기 4개가 어떤 구조를 띠고 있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거고, 우리한테 X가 얼마 그리고 Y가 얼마일 때 조성물 값이 불명확한지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살펴본 채로 우리가 그러면 X와 Y의 값에 따라서 조성물 값의 불명확한지 여부가 어떻게 반영되고 달라지는 건지를 염두에 둔 채로 올라갈 건데, 그럼 가는 길에 상황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상황을 먼저 살펴볼 거죠.
지금 현재 조성물 값이 성분 A, B, C, D, E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최소 성분량과 최대 성분량을 중량 퍼센테지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E의 최소 성분량이 X, E의 최대 성분량이 Y로 이 값은 우리가 주어져 있지 않고 보기에서 각각 가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럼 이걸 통해서 불명확한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위에 등장하고 있을 거니까 조건을 살펴보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성분, 즉 우리는 이런 조성물 값 여러 가지 성분은 A부터 E라는 거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지금 밑에 있는 조건을 동그라미로 제시해 주면서 4개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는 조성물을 불명확하다라고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조건을 봤더니 조건이 또 비슷하게 생겼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비슷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럼 우리 조금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성분의 최소 성분량의 합이 100 중량을 초과한다면, 우리 그냥 100을 초과한다라고 확인을 해버려도 되겠죠. 단위는 중량 퍼센티지로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모두가 100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해서 불명확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 역시나 두 번째는 최대를 모두 더해서 100에 미달한다면 이때는 초과와 미달이 함께 등장하니까 구분 잘 하셔야 될 거고, 그때 이렇게 다 더해서 미달이라면 그때도 불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조건들은 X값, Y값만 알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세 번째, 네 번째 조건은 조금 까다롭게 생겼는데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느 한 성분, 즉 A에서 E 중에 특정 하나의 성분의 최소 성분량과 나머지는 모든 성분, 즉 나머지 4개 성분의 최대 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 조건은 어느 하나의 최대 성분량과 나머지 4개의 최소 성분량의 합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이 표에서 같이 확인을 해보죠.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어렵지 않게 그냥 이걸 다 더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X를 포함시켜서 다 더해보면 5 더하기 25 더하기 10 더하기 20은 60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60 더하기 X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옆으로 와서 최대 성분량도 모두 더해주면 얼마? 10, 30, 20, 40, 100 더하기 Y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우선 첫 번째나 두 번째 조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지 보고 싶은데, 우린 지금 최소 성분량의 합이 100을 초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X의 값이 40을 초과해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보기에서 바로 X가 40보다 큰 값이 있는지만을 확인을 하자라는 거니까 올라가서 살펴봤더니 지금 보기 4개 모두 X는 4, 10, 25, 20으로 40을 초과하는 값이 없죠. 그렇다면 어떤 것도 조건 첫 번째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우린 더 이상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 다음 살펴보면 최대 성분량은 Y값에 상관없이 어차피 지금 4개를 더하고 Y까지 더했을 때 100 더하기 Y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Y의 값이 1보다만 크다면 무조건 우린 이 합은 언제나 100을 초과해버리니까 100을 미달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역시나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은 더 이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의 충족 여부인데, 그때는 우리가 뭘 확인해 보면 되냐면, 저 의미는 결국 우리한테 세 번째 조건은 최대 성분량에서 어떤 특정 성분의 최대값을 빼고 그리고 나서 최소를 더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요렇게 특정 성분을 계산하게 됐을 때 이 값이 결국 100을 미달하게 만들자라는 거고, 우린 이미 그냥 원래 주어진 것만 더했을 때도 100을 초과하는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어떤 성분 하나를 골라서 이 조건을 대입시켜 봤을 때 최대한 100을 미달하게 만들고 싶다면 빠지는 값은 크면 클수록 좋고 더해지는 값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겠죠. 그 의미는 결국 최대값은 크면 클수록 좋고 최소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즉 이 둘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지금 현재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성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와 최소의 차이가 가장 큰 성분을 보려고 했더니 지금 우리가 X와 Y는 모르는 상태로 나머지 4개 성분 중에서는 D가 그 차이가 5, 5, 10, 20으로 D의 차이가 가장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D를 뺄지 그 다음 E의 성분을 뺄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E에서의 X와 Y의 값의 차이가
D의 차이인 20보다 크다면 E의 특정 성분의 X를 빼고 Y를 더해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Y를 빼고 X를 더해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보기를 살펴보러 가면 보기 그 어디에서도 X와 Y 값의 차이가 20을 넘어서는 것은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역, 니은, 디귿은 굉장히 쉽은 뺄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리을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한테 Y 값을 주고 있진 않지만 만약 X가 20이고 Y가 X보다는 크지만 40보다는 작다면 결국 그 차이는 20보다는 작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왜 리을과 같은 보기가 등장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금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성분 D를 통해서 살펴보라 라는 얘기인 거니까 우린 지금 빠지는 최대값 얼마? 40이 빠지고 얼마? 20이 더해진다라는 거. 즉 80 더하기 Y가 이게 100에 미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Y 값이 20보다 작을 경우 세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서 조성물 값이 불명확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기에서 Y가 20보다 작은 값이 있는지를 보러 가면 되고 보기를 봤더니 가장 기역 보면 Y가 10인 경우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경우는 조성물이 불명확해진다. 조건 세 번째를 충족해서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봤더니 그 다음은 20, 26 그리고 20보다 크니까 우리한테 나머지들은 조건 세 번째를 충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조건 네 번째예요. 사실 네 번째도 세 번째를 봤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여러분들 살펴보면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특정 성분에 이번에는 뭘 뺀다? 우리한테 최소값을 빼고 최대값을 더해라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이 합이 얼마? 100을 초과하게 만들 수 있는 성분을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역시 빠지는 최소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더해지는 최대값은 크면 클수록 이 전체 값을 100보다 키울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가장 큰 값 D를 보면 된다라는 거고 우린 더 이상 E가 아니라 D를 봐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건 이미 옆에 있는 조건 세 번째를 볼 때 보기 어디에서도 D보다 그 X와 Y의 차이가 큰 값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최소 얼마? 20이 빠지고 최대 얼마가 들어온다? 40이 들어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조건 네 번째는 얼마? 80 더하기 X가 100을 초과하는지 여부만을 보자라는 거죠. 즉 보기에서 X값이 20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 네 번째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우리 보기를 보러 가자. 지금 보면 이 중에서 X값이 20을 초과하는 건 유일하게 디귿 보기만 있다라는 거 우리 확인을 해볼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은 디귿 보기를 통해서 이 경우도 역시 조성물이 불명확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역과 디귿은 조성물이 불명확하다라는 말이 옳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니은과 리을의 상황은 조성물이 불명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지금 값이 불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리을 보기도 결국 옳은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4번으로 도출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의 구조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제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도 2021년 기출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